환율이 치솟고 물가가 폭등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는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0만 원 올랐다고 안심했는데 막상 장바구니를 채우면 체감은 절반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신의 돈이 얇아지는 동안 누군가는 같은 위기 속에서 조용히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돈을 빼앗는 방식과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죠. 물가는 늘 오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뉴스가 아니라 내 통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 몰라도 됐지만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세상은 딱 두 부류로 갈리거든요. 가난해지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 지금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경계선을 보여드립니다. 최근 어떤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00%를 넘어서며 3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마음껏 찍어낸 결과죠.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1994년에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100달러를 바꾸면 99페소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는 얼마나 될까요? 수만 배가 넘는 페소를 받게 됩니다. 돈을 많이 바꿔준다고 좋은 게 아니죠. 자국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외환 보유액, 즉 국가가 보유하는 달러의 양은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돈의 전쟁에서 달러를 자국 화폐로 가진 미국이 압도적인 승자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되면서 엄청난 특권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도 그다지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이점이 생긴 거죠. 다른 나라들이 다 그 달러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그대로 화폐 가치가 추락하죠. 단지 돈을 더 찍어낸 것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넘어 초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경제학의 거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돈을 무한히 찍어내도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무한히 늘어날 수는 없죠.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졌다는데 왜 내 손에는 돈이 안 들어오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한 진짜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월급이 2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10만 원이 됐습니다. 10만 원이 올랐으니 기분이 좋죠. 그런데 잠깐, 물가 상승률이 2.3%라면 어떻게 될까요? 명목 임금 상승률은 5%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2.3%를 빼면 실질적으로 오른 돈은 2.7%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돈의 가치로 계산한다면 10만 원 오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5만 4천 원 정도만 오른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10만 원 올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허탈합니다. 진짜 허탈하죠. 여태껏 이런 계산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액면가만 보고 좋아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명목 화폐의 진짜 구매력을 속입니다. 명목 임금을 진짜 임금이라고 여기게 만들죠.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정성 때문에 돈은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화폐 착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A는 명목 임금이 2% 줄어드는 대신 물가가 안 오르는 경우, B는 명목 임금이 그대로지만 물가가 2% 오르는 경우입니다. 둘의 실질 임금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A를 훨씬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 착각 때문이죠.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건물을 짓느라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무거운 대출이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기가 왔습니다. 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1억 원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이 연 3%라고 치면 1년 후 빌린 돈 1억 원의 구매력은 약 9,700만 원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걸 빚이 녹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1억 원을 빌려준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득을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고정금리로 큰 평수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배우자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했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빚이 녹았을 텐데 말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건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연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을 가진 모든 사람이 10%의 재산세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는 세금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세금으로 돌아갑니다. 국가는 필요한 돈을 세금의 형태로 걷어들이는데요.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세금은 함부로 못 올립니다. 대신 화폐를 찍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화폐 발행은 일종의 과세 형태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상 모든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 예상보다 더 비싼 물가를 마주하는 사람들, 명목 임금은 조금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습니다. 늘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질까요? 사실 인류 역사 내내 인플레이션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주, 기념 건물을 짓고 싶은 왕, 그때마다 화폐를 찍어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라왔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전후 독일에서도 베트남 전쟁을 치른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미국은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죠. 최근 전 세계 인플레이션도 그 영향이 큽니다. 사실상 달러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3억의 미국인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눠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축통화의 힘이자 다른 나라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죠. 인플레이션,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 우리가 가진 돈이 어디론가 이전되는 것,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인생에 몇 번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나요? 갑자기 찾아온 돈의 냉담한 얼굴을 어떻게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가파른 그래프의 높이를 지나 오늘에 도착했습니까? 사람들은 돈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착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자신도 돈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돈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유가 없어서 여행도 못 간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어떤 노인은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죠. 최소한의 선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존심도 상하고 비참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돈이 그렇게 밉지 않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돈이 항상 자신을 따라와주고 돌봐준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환율이 치솟는 상황을 다시 살펴봅시다. 환율, 특히 자국 화폐와 미국 달러 사이의 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화폐가 지배적일 때 그 화폐를 수출품과 원자재의 가격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게 바로 달러죠. 1994년 아르헨티나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당시 100달러를 바꾸면 99페소를 받았습니다. 거의 1대1이었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달러를 바꾸면 수만 페소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페소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돈은 많아 보이지만 살 수 있는 건 오히려 줄어듭니다. 명목상의 숫자만 커졌을 뿐이죠. 이런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아르헨티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입는 옷, 사용하는 전자제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죠. 동시에 국내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이게 바로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빚을 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수혜자가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빚이 녹으니까요. 1억 원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10%씩 몇 년간 지속되면 그 1억 원의 실질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1억 원을 갚아야 하지만 그 돈의 진짜 구매력은 훨씬 낮아진 거죠.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반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거나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돈의 가치는 매일매일 줄어듭니다.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으면 예금을 해도 마찬가지죠. 명목상으로는 이자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수출 기업들도 환율 상승의 수혜자입니다. 제품을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환율 상승기에 좋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나빠지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인플레이션 시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면 이중으로 이득을 볼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드니까요. 금을 보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으로 몰립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70년대 미국에서 금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무려 스졸 4배가 오른 거죠. 반대로 월급쟁이들은 어떨까요? 고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월급은 천천히 오르는데 물가는 빠르게 오르니까요.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작년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돈을 벌어도 가난한 이유입니다. 연금 생활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고정된 연금을 받는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죠. 연금이 물가에 연동돼서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의 가치가 조용히 증발하는 겁니다. 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억울합니다. 성실하게 돈을 모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1억 원을 모으려고 몇 년간 고생했는데 막상 모아놓고 보니 그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잔인한 본질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으로, 수출 기업에게서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서 무주택자로 부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걸까요? 의도적인 걸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화폐를 찍어내는 선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거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거나 큰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돈이 필요하죠.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팬데믹 때를 떠올려 봅시다. 전 세계 정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에는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경제가 멈췄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말이죠. 미국이 찍어낸 달러는 미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3억 미국인이 아니라 80억 세계 인구가 달러 인플레이션의 세금을 나눠내는 셈이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특권이자 다른 나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역사를 보면 명확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때 누군가는 절망했지만 누군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환율이 치솟을 때 달러를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부동산이 헐값에 떨어졌을 때 매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몇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출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환율 상승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금을 샀던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지켰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 현금만 쥐고 있으면 손해를 봅니다.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 달러 같은 자산 말이죠.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빚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기에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아서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빚이 녹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필요합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원화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 유로 같은 다른 통화로 분산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글로벌 기업들은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실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영어를 잘하거나 IT 기술이 있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자산을 갉아먹어도 자신의 역량은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보와 지식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금융서적을 읽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모든 정보를 다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유동성 부족입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쓸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나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위기 때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앞으로도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준비된 소수처럼 기회로 만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겁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화폐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구매력을 보려는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세요.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은 잔인하지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대응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면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랍니다.